네, 14차 시 2교시 고전 한문 공부하겠습니다. 김일손이라는 호가 타경이죠. 타경, 김일손. 학문과 문장에 아주 뛰어난 학자였죠. 그래서 타경 문집에 실려 있는 원 제목은 중운소상제문, 우리 교재 163쪽에 실려 있는데, 중운소상제문 그러면 우리 제자들, 현대인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도 번역하고 영어도 번역하듯이 의역으로 한 제목이 거기 둘째 형님 영전에, 그러니까 영전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 영혼에게 바치는 글이니까, 이 김일손 선생이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분에게 올리는 글. 중우는 이제 둘째 형님을 말하고, 소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올리는 제사를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2돌 만에 지내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둘째 형님 영전에 동생이 글을 바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글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1400년대 글인데도 글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한 번쯤 우리 제자들과 읽고 싶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는 돌고 돌아 다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뜬 해는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고 끝날이 없는 거죠. 해는 쭉 계속 뜨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 돌아올 줄 모르죠. 한 번 가고 나면, 죽고 나면 다시는 못 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인생 길이고, 길이 우주를 한탄할 뿐 다시 어디에 미치 오리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는 그 우주 만물의 이치가 참으로 참 한탄스럽구나. 그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참 어디에 탄식하노라. 늙으신 어머니께서 멀리 재물을 장반하여 형의 제사에 쓰게 하였는데 형은 그것을 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에서도요, 이 둘째 형님이 어머니가 계신데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형님 제삿날에 거꾸로 어머니께서 형님을 생각하는 제사를, 제물을 만들어서 이 아들을 제사에 쓰게 하니 얼마나 이 거꾸로 된 인생입니까? 아들이 어머니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장만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형이 먼저 죽어서 어머니가 형 제사에 쓸 제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조씨에게 출가한 누이가 서울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술을 올려 슬픔을 고하니 형은 흥양하소서. 이거는 이제 누나가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이제 누나는 여성이니까 여성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 그동안 이제 조선조까지에 내려온 어떤 풍습이었죠. 요즘에야 뭐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전부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서 누나가 조씨 댁으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 남동생 죽었으니까 거기 누나도 서울에서 제물을 만들어 오시고 어머니도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이제, 누나는 못 오셨지만 이제 형님께, 돌아가신 형님께 술을 올려 한 잔 올리면서 슬픔을 고하니까 형은 그것을 잘 드십시오 하는 흠양하소서. 이거는 뭐 천지신명 귀신께서 잘 받으시옵소서 하는 한자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삿날 우리가 추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냈어요 하고 이제 그 산자가, 망자, 죽은 자에게 고하는 형태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형이 세상을 떠나신 뒤로부터 혼백이 꿈에 서로 접촉되어 혹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혹은 열흘을 사이에 두고 혹은 하루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어느 때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혼백은 넋이 이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죽었으니까 못 만나고 꿈속에서나 만나는데,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 형님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열흘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 이제 형님 돌아가신 날이 가까워 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하고 이렇게 꿈속에 형님이 보이시는군요. 그런데 그 꿈속에 보이는 형님의 모습이 밤마다 기뻐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동생 김일손 글 쓴 사람의 마음이죠. 어느 때는 형님이 아주 꿈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같고 또 어느 때는 막 화가 나신 것도 같고 성낸 것도 같으며 또 때로는 아주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심이라는 거는 근심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며, 또 활달하게 활발한 것은 지난날에 평상시 형님과 제가 같이 지내던 그런 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물가물한 것도 병이 나셨을 때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뭔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가물가물한 모습은 꼭 형님이 아마 병환으로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죠. 병이 나셨을 때와 같으므로 내가 자다가 깨서 놀래는 거죠. 꿈속에 형의 모습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꿈속에서 만나다가 내가 놀래서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형님 살아서 우리 이렇게 즐거웠는데요. 때로는 형님 이렇게 화도 내셨죠. 때로는 근심 걱정도 하신 여러 가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다가 깨서 놀라서 꿈에 깨서 눈물이 뺨에 접습니다. 참 아름다운, 슬프지만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죠. 정말 동생이 형님을, 그러니까 중운이니까 둘째 형님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큰 형님은 살아계신 거고요. 눈물이 뺨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형이 이 즈음에 편안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셔서도 혹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까마귀는 옛 언덕에 울고 묵은 풀은 우거졌는데 바람이 불어 통곡을 하니 초목도 함께 슬퍼합니다. 참 저는 이런 대목이, 선비가 곧 문인이었다, 학자는 글 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마귀도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옛날 같이 놀던 언덕에서 막 우는 것 같고, 또 풀들도 같이 놀던 그런 동네 이웃 언덕바지에 그 풀들도 그냥 무거워서 이리저리 막 우거졌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마치 통곡을 하는 것과 같고, 산천 초목도 형님이 돌아가신 것을, 형님이 땅에 계시지 못한 것을 아주 함께 슬퍼하는 것 같다. 이제 그 김일손 동생의 느낌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또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해 봄에 칙명은 이제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영남에 가게 되어 그 기회로 인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배우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하거라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이제 뵈러 간 거죠. 근데 어머니가 창안백발, 푸르를 창자에 얼굴 안자에, 그러니까 창백한 얼굴이고 머리빨은 다 쇠게 하얗게 되셔가지고 뭐 없이 소조라는 거는 너무 쓸쓸하게 보이시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둘째가 이 작은 형님이라 그랬죠. 뜻밖의 멀리 버리고 갔으니, 나를 버리고 멀리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이 둘째 이놈이 실로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저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둘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어찌 무궁 끝없는 그 형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시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둘째 아들,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죽어서 상종하는 길이 있다면, 여기서 죽어서, 이제 죽어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죽어서 서로 만나는 길이 있게 된다고 하면, 선인의 지팡이와, 선인은 앞선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죽은 사람의 지팡이와 신발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형님, 둘째 형님의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뒤를 따를 것이며,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첫째 형님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쓰시던 지팡이와 신발은 이 첫째 형이 받들고 뒤를 따라갈 것이며, 나와 백씨는 여기서 이제 큰 형님을 말합니다. 계속 형님은 아직도 인간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늙으신 어머니의 봉양도 역시 지공하게 할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형님은 가셨지만, 둘째 형님은 가셨지만 나와 큰형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 늙은 엄마 잘 봉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엄마는 둘째가 먼저 간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역설적으로 나를 저버린 것이라 둘째 아들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얼마나 깊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서로 의탁함에 오직 축사가 있을 뿐이나, 여기서 축사는 뭐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글이기보다는 그 말씀으로서 제문을 이라는 형태의 글을 통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거죠. 거기에 의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추도문이나 제사에서 제문을 지을 때 형님이시여 지금 제가 올리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말로써 산자와 죽은 사람이 오직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매직 파워가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기도문, 제문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명의 길이 다르니, 유명이라는 것은 저승과 이승의 길이 다르니 어느 니와 사연을 나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형님이 계시면 앞에 앉혀놓고 이러고 저러고 제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요즘 어머니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른 공간에서 달리 있으니 어떻게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연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목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유복 여식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 형수님한테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복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미 뱃속에 있는 자식을 유복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식이니까 그 아버지 형님 돌아가신 다음에 딸을 낳은 거죠. 그런데 장차 돌이 가까움으로 기어서 무릎에 오르며 와기를 희롱하고 밥을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님 돌아가신 얼마 후에 이제 이 뱃속에 있는 딸, 조카죠. 김일손의 조카가 이제 점점점 한돌, 첫 돌이 가까우니까 기어서 무릎에도 오르고, 와기는 이제 장난감이에요. 뭐 기와 그릇이지만 장난감을 갖고 희롱, 놀기도 하고, 또 밥도 찾고, 이제 말도 좀 할 줄 아는데, 그 다음 문장이 너무 가슴을 파고들죠. 어미를 부를 줄만 알고 아비는 부를 줄을 모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딸아이는 엄마는 할 줄 아는데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조카딸은 아버지는 라는 그런 이름자는 영원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를 줄을 모른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조긴과 더불어, 조긴은 이제 가족들, 친척들,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서 엄마 소리는 할 줄 알지만 아버지 소리는 할 줄 못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아기가 점점점 잘 자라서 무릎에 오르고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커나가는 걸 보면 기뻐하기도 하면서,
밤낮으로 성장해서 시집 잘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제는 딸아이니까 아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시집 조선 시대니까 뭐 결혼 잘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영혼이 여기서의 영혼은 둘째 형님께서 이 유복 여식 딸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생은 한정이 있으나 회포는 가히 없다. 그러니까 우리 뜬 구름과 같은 인생은 어떤 유한함, 한정,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멘토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생물은 살아있는 것은 개인마다 수명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죽은 자를 생각하는 것은 또 산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까 지금 우리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봤듯이 살아서 한 점 혈육을 남겨 가신 이 아버지 또 김일손 입장에서는 작은 형님을 생각하면 이 딸아이가 아버지 형님을 잘 이어서 혈족으로서 좋게 잘 성장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상에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늘에서라도 영혼이 되어서라도 이 딸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삼촌으로서 조카를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비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한정이 있지만 회포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형님 그리운 생각, 그런 것은 아주 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또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런 모습, 저런 표정,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편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무한한 다양한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뭔가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회포, 끝없는 생각은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생각은 끝이 없다. 그래서 수명은 길고 짧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수명이 누구는 뭐 평균 수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요즘도 보면은 참 가슴 아프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스스로 또 그런 길을,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뜻을 저버리지 말고 사회를, 국가를, 온 인류를 정말 바르게 잘 살아가게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은 누군가는 좀 아주 길고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짧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의학적인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그전에는 뭐 60세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면 지금 뭐 80세라든지 이렇게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언제쯤 죽을지 우리들은 모르지만 뭐 이제 이런 어떤 우주 만물적인 그런 이 이치로까지도 이렇게 좀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선현 역시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어떤 분 먼저 가신 분이나 지금 늦게 가는 사람이나 앞선 자로 볼 수도 있고 어질현 자로도 볼 수 있고 앞에 간 사람이나 현재 지금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모두 죽어서 필경에는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조금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늦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죽지 않느냐,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필경, 궁극적으로 끝에는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정말 죽음의 길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 조금 먼저 갔다고 정말 내가 하염없이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 또 무엇을 슬퍼하오이까는 이것도 저는 아까 어머니의 말씀처럼 약간 역설적인 그런 표현 아닐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한정이 있는 것인데 그 한정 있는 속에서 형님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도 형님 곁으로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이제 이쯤에서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형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집안일 또 태어난 딸 이런 것을 고하는 형태의 죽은 둘째 형님을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그리워하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글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깊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종강 14차 시에 2교시 고전 수필로 평상시 잘 만날 수 없는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차 시 1교시에서는 이제 그 이름자를 지은 아버지의 마음, 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너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가별하면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하륜 선생의 이야기와 지금 2차 시에서는 김일선 선생이 그 돌아가신 형님을 그리워하는 슬프면서도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제문 형태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학기 말 종강을 하면서 제가 찬찬히 앞으로의 일정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주차, 14차시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두 편의 글 중에서 하륜 선생의 명자설 아들의 이름을 구자로 쓴 것에 그 글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이번 학기에도 또 이름을 개명한 친구 있죠. 그래서 처음에 출석부에 올라온 거와 다시 올라온 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이름자가 바뀐 거를 제가 한 명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개명하신 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처음부터 지어주신 이름자로 지금 또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이름에 대한 생각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렇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또 그 이름이 뭐 부모님 지어주신 거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이름자에 맞는 또 부모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뭐 살아가겠다, 살고 싶다 하는 내용을 써서 평상시처럼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12월 9일까지 14주차 하나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주차가 바로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대체 레포트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공부 시작할 때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라고 해서 중간 시험 봤을 때 공부 하나 안 했으니까 전체 14주차 중에서 13개, 13개, 13개 주차의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좌우명처럼 혹은 또 생활 신조처럼 가장 마음에 새겨두고 싶다는 거 2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공부했던 과목 물론 쓰셔도 되고요. 우리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자기가 꼭 알아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전문학 한 편. 고전문학은 뭐 이 바로 14주차에서 공부한 걸 선택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현대문학
한 편을 선택해서 그 작품을 소개하고 또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출은 이제 다음 15주차 학기말 시험 되면서 이제 일주일보다 하루 더 많은 12월 17일 금요일까지 학기말 고사 대체 레포트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제자 앞날을 위해서 이성림 교수 뒤에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